엄마, 이게 뭐야? 형수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금고에서 꺼낸 서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 동철의 사업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동생 마이너스 투자금 2억 원 상태 사기 완료 박영희 고모 마이너스 투자금 1억 5천만 원. 상태 사기 완료 최민수 처남 마이너스 투자금 8천만 원 상태 진행 중. 총 27명의 리스트. 피해 금액만 무려 47억 원. 미영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각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상세히 조사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어? 미영은 다른 서류들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짜 사업자 등록증, 위조된 토지 매매 계약서, 해외 은행 계좌 개설 서류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남편 동철의 필기체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동수 마이너스 단순함, 가족 신뢰도 높음. 쉬운 타겟 고모 마이너스 의심 많음, 증거 자료 더 필요. 처남 마이너스 욕심 많음, 고수익 믿기면 오케이. 각 피해자들을 분석한 냉혹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분석하는 사냥꾼의 노트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하지만 동철은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남편이었던 그가 오늘 아침에는 잠깐 나갔다 온다며 문을 나섰는데 벌써 8시간째 연락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금고는 절대 열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은 모든 것을 봐버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형 어디 갔어요? 약속 시간 2시간이나 넘었는데 오늘 투자 수익금 정산한다고 했잖아요. 동수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3개월 전 형에게 맡긴 2억 원이 벌써 5억 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거짓말했습니다. 출장 갔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럼 언제 돌아와요? 제가 퇴직하고 새로 시작할 사업 자금이 급한데. 하지만 동수의 눈은 이미 테이블 위에 다른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서, 가짜 사업자 등록증, 위조된 토지 계약서,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진이 붙은 서류. 형수님, 이게 뭐예요? 동수가 바닥에서 자신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동수 마이너스 성격 단순, 직선적 약점 가족에 대한 맹목적 신뢰. 추정 자산 퇴직금 1억 8천, 적금 2천만 사기 성공률 95% 진행 상황 완료. 동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예요? 사기 완료? 미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제 평생 모은 돈 2억을 형이 사기쳤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파산 직전이었어. 동철이 사업 실패로 빚이 20억이 넘었거든.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아이들까지 위험했어.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형이 저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 미영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아이디어는 내가 냈어. 뭐라고요? 그때 내가 말했어. 당신 동생이 퇴직금 많이 받았다며 그걸로 위기를 넘겨보자고. 처음에는 정말 빌린다는 생각이었어. 하지만 동철이가 말하더라고. 어차피 빌리는 거 속여서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동수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속인 거예요? 27명이나? 처음에는 너만 속일 생각이었어. 하지만 2억으론 부족했어. 빚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고모님, 처남, 동네 사람들까지. 미영은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동수야,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아빠가 감옥 가면 애들은 어떻게 살아? 엄마인 내가 어떻게 키워?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부부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요? 여보, 형한테 속아서 우리 전 재산 날렸어라고요. 동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야, 다 들렸다. 조용히 좀 해라. 동네 사람들 다 듣겠어. 바로 동철의 형, 즉 동수의 큰형 동진이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큰형은 왜 여기 있어요? 동진이 소파에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왜 있겠냐? 이 모든 일의 설계자니까. 네, 큰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야, 김동수, 너 정말 순진하구나. 동진은 담배를 꺼내 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게 나야. 동철이가 혼자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울 머리가 있을 것 같냐? 동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장이야. 가짜 서류 만들기는 일도 아니지. 토지 매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심지어 정부 공문서까지 위조할 수 있어. 동철이는 그냥 얼굴마담이었을 뿐이야. 동진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 미영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나는 이걸 더 크게 키울 생각을 했어.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그래서 27명의 타겟을 정하고 각자에게 맞는 스토리를 만들었지. 그럼 큰형도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지. 동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둘째 형만이 아니라 큰형까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동진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너 진짜 모르냐? 네. 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아버지 병원비만 월 300만 원이야. 동철이 사업 망해서 20억 빚에 내 회사도 부도 직전이었어. 그런데 너만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퇴직금 받고 적금 모으고. 동진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만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우리는 사업 실패하고 빚에 허덕이고. 공평하냐? 같은 형제인데? 그럼 말을 하시지. 도와달라고 하시면 됐잖아요.
너한테 부탁하는 게 자존심 상했어. 어릴 때부터 너만 공부 잘하고, 너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번엔 우리가 너에게서 가져올 차례라고 생각했어. 그때 동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모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동수야, 큰일 났어. 동철이가 나한테도 사기쳤어.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돼. 너도 당했니? 동수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동수야, 왜 말이 없어? 설마 너도? 전화 너머로 고모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살라고? 동수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동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 순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새벽 3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깨어 있어? 응, 당신 뒤척이는 소리에 잠이 안 와. 무슨 일 있어? 순이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동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형들의 배신, 47억 원 사기 사건, 자신들의 전 재산 2억 원이 날아간 것까지. 순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우리 돈이 정말 다 없어진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순진했어.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 없이 믿었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전세 보증금도 그 돈에서 나온 건데.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대 대학생인 아들과 고3인 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신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이미 했어. 하지만 형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고 해. 되찾기 어렵대. 순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음 날 아침 동수는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 박 경감은 그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동수 씨, 어젯밤에도 신고가 5건 더 들어왔어요. 네, 모두 김동철 씨 관련해서요.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명, 피해 금액이 52억 원을 넘어섰어요. 동수는 충격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피해자가 5명이나 더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같은 수법이에요. 확실한 부동산 투자, 정부 내부 정보, 3배 이상 수익 보장,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네요. 박 경감은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들이 모두 김동철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족, 친척, 동네 지인, 회사 동료들. 완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기였습니다. 그럼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김동철 씨는 받은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했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 경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동진 씨도 공범이라는 겁니다. 위조 서류들이 모두 그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동진 씨도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동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둘째 형뿐만 아니라 큰형까지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동수 씨, 혹시 형제분들이 어디로 갔을지 짐작되는 곳이 있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저와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박경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박경감입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경감이 동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동수 씨, 방금 인천공항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동철 씨가 어젯밤 태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태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국제수배 요청을 해두겠습니다. 동수가 경찰서를 나서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김동수. 돌아보니 처남 최민수였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 내 형이 나한테서도 8천만 원을 가져갔어. 우리의 수술비였는데. 최민수는 동수의 가슴팍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형이 나한테 맨날 동수가 보증 섰다고 했거든. 너희 형제가 짜고 친 거 아니야? 민수야, 나도 몰랐어. 나도 피해자라고. 거짓말하지 마. 2억이나 투자한 놈이 몰랐을 리가 있어? 너도 공범이지. 주변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여기서 이러면 진정하라고? 내 애가 수술 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최민수의 아내 영숙도 나타났습니다. 동수 오빠, 정말 몰랐어요? 형님이 계속 오빠 이름을 대면서 믿으라고 했는데. 영수가 나 정말 몰랐어. 나도 당했다고. 하지만 최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형 어디 있어? 연락처 알려줘. 나도 모른다니까. 형이 도망갔어. 도망갔다고? 그럼 우리 돈은? 동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 정말이야? 대학생인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내 등록금은 어떻게 해? 다음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고3인 수진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 못 가는 거야?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동수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일주일 후,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철의 회사였던 DK 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갔는지 아세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미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분 야반도주하듯 나가셨어요. 임대료도 3개월치 밀리고 여기저기서 찾으러 오던데 아마 빚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상했나요? 6개월 전부터 이상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전화도 계속 와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하고. 그런데 이상한 건 사장님은 계속 곧 대박 날 거다라고 했어요. 동수는 동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들은 한 달 전부터 동철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혼자 이삿짐 싸더라고요. 아이들 손잡고 울면서 나가던데 참 안 됐어요.
미영이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몰라요.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네. 미영이가 나가기 며칠 전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뭔가 협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큰형 동진의 회사도 찾아갔습니다. 진성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걸린 오피스텔이었는데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뜻밖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같은 층에 있던 회계사무소 직원이 정보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김동진 사장님 말씀이세요? 그분 진짜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6개월 전부터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뭔가 작업하시더라고요.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런데 직원은 혼자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인쇄기요? 네, 고급 컬러 인쇄기였어요. 서류 같은 걸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외국인들도 가끔 찾아왔어요. 외국인이요?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 같았어요. 영어로 대화하시더라고요. 동수는 점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투자 사기, 해외 도피, 가족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일가족 투자 사기단, 피해액 100억 원 돌파 정교한 위조 서류로 지인들 상대 사기, 해외 도피 추정. 기사를 읽어보니 동수의 사건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형제가 짜고 쳐서 온 동네 사람들 다 털어갔어요. 저희 아버지도 친형한테 당했어요. 3억 날렸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가족 사기가 요즘 유행인가 봐요. 믿을 사람이 없네요. 동수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고모 박영희, 처남 최민수,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동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고모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잃고 충격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일단 다 같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걔들이 해외로 도망갔는데 소용있을까? 그래도 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동네 슈퍼 사장 이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5천만 원 당했어. 우리 가게 확장 자금이었는데 이제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에 나한테 전화했었어. 네. 언제요? 일주일 전쯤? 울면서 전화하더라고. 고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 사과하는 거였나 봐. 그런데 이상한 게 동철이는 진짜 몰랐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라고 하더라고. 동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형수가 주범이라는 말씀이에요?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리고 큰형은 나중에 합류한 거예요 라고도 했어. 이 말을 듣고 동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주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최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온대. 동철이가 태국에서 잡혔다고. 동철이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간 후 동수의 집 앞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김동수 씨, 나와서 해명하세요.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우리 돈 어떻게 할 거예요? 동수와 아내 순이는 집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30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경찰이 와서 정리해도 사람들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한 사람은 동철의 옛 사업 파트너 박성호였습니다. 김동수, 내 형이 나한테서 10억 원을 가져갔어. 10억 원, 내 회사가 망했다고. 박성호는 술에 취한 채로 동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서 해결하라고. 저도 피해자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피해자라고? 웃기지 마. 내 형이 나한테 맨날 동수가 2억이나 투자했다고 했어. 너도 알고 있었던 거지. 박성호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동철이가 우리한테 동생이 가장 많이 투자했다고 했어. 2억씩이나 투자한 놈이 몰랐을 리가 없어. 너희 형제가 짜고 친 거야. 동수는 억울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남 최민수가 가장 앞에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아, 김동수, 너 진짜 몰랐어? 민수야, 나 정말 몰랐어. 너도 잘 알잖아. 그럼 왜 2억이나 투자했어?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형이니까. 믿었으니까. 형이라고? 그 형이 우리의 수술비까지 가져갔는데? 최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딸이 심장병으로 수술해야 하는데 그 수술비 8천만 원을 내 형이 가져갔어. 이제 우리 애는 어떻게 해?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술 못 받으면 우리 애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내 형이 우리 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최민수의 아내 영숙도 울면서 나타났습니다. 동수 오빠, 제발 형님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우리 애 살려주세요. 동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수가, 나도 연락처 몰라. 형이 핸드폰도 바꿨어. 그때 갑자기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김동수 씨, 형제분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범이 아닙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셨는데 정말 몰랐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형이니까 믿었습니다. 잘못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동수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제대로 못 막아서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게 해서 사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박성호가 소리쳤습니다. 내 회사 직원 30명이 다 실직했어. 너 때문에. 쟤 때문이 아니라 내 형 때문이지?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너희 가족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동수의 집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김동수, 우리 돈 내놔. 너희 가족 다 망해라. 경찰이 다시 출동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지. 우리 지금 통장에 뭐가 있어? 동수는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겨우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 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다 아는데 내 아버지 사기꾼 아니야? 라고 물어봐. 수진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뉴스 봤다고. 학교 가기 싫어. 동수는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수야, 나다. 동철이야. 깜짝 놀란 동수는 가족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형,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건 말할 수 없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뭐요? 너는 정말 몰랐어. 내가 혼자 저질렀어.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줄게. 그럼 돌아와서 직접 해명해요. 못 돌아가. 나 지금 태국 경찰서에 있어. 곧 한국으로 송환될 거야. 동철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형, 왜 이런 일을? 동수야,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형수는 어디 있어요? 애들은?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하지 마. 형, 그 돈들 어디에? 동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형의 사과를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동철이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는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수도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형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피고인 김동철,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호명에 동철이 일어섰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친족 및 지인 32명을 상대로 총 54억 원을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동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2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채권자들의 협박이 심해졌고 가족들까지 위험했습니다. 동철은 잠시 멈춰서 동수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무엇입니까? 질투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이 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동생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평온한 삶을 살았죠. 반면 저는 사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동철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동생만 행복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복수라고 하면 동생이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서 절망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고 싶었어요. 동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37년간 존경했던 형이 사실은 자신을 미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동철이 동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 미친놈아. 판사가 질서를 잡았지만 분위기는 계속 험악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동철아. 큰형 동진이었습니다. 그도 어느새 체포되어 법정에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진짜 주범은 저입니다. 판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동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동철이는 그냥 바보예요. 제가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운 건 저입니다. 동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가짜 서류 만드는 것은 제 전문 분야였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심지어 정부 공문서까지 위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주범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동철이와 달라요. 동진이 동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수야, 사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무슨 유언이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셨어. 너만 효자라고, 너만 성공했다고. 동수는 그런 유언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이 사라졌어. 아마 누군가 숨겼겠지.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억울했어. 평생 부모님을 모셨는데 동생만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직접 너에게서 가져오기로 한 거야. 그때 동철이 소리쳤습니다. 형, 그건 거짓말이야. 아버지 유언장 따위 없었어. 뭐라고? 유언장은 형이 위조하려고 했던 거야. 내가 막았거든. 형제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동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망한 거 진실이나 말하자. 형이 유언장을 위조하려고 했어. 너 이 새끼가. 판사가 질서를 잡았지만 진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형수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수척해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형수 미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일의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영에게 집중됐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바람을 피운 것부터였어요. 뭐라고? 동철이 소리쳤지만 미영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이름은 이정훈. 자칭 사업가였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정훈이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정하고 돈도 많고 동철이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알게 됐어요. 정훈이가 사기꾼이었다는 걸.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정훈이는 저를 이용해서 동철이의 인맥을 파악했어요.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속기 쉬운지, 모든 걸 조사했어요. 그럼 투자 사기 계획도 그 사람이 세운 겁니까? 네, 정훈이가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남편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자고 제안했어요. 동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여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 내가 다 계획한 거잖아. 미영이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이가 협박했어요. 우리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그러면 당신도 아이들도 다 망한다고.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피고인 김동철은 정말 몰랐다는 말입니까? 네, 남편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정말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속였거든요. 확실한 부동산 정보가 있다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그럼 위조 서류들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정훈이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김동진 씨에게는 미영이 동진을 쳐다봤습니다. 동진 씨는 중간에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정훈이가 협박했어요. 내 동생들이 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거예요. 동진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자발적으로. 아니에요. 동진 씨도 피해자예요. 법정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이정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사기가 성공하자마자 저를 버리고 사라졌어요. 몇 억을 가져갔습니까? 54억 중에서 40억 정도를 가져간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그놈이 가져간 거야. 그 사기꾼을 잡아야 해. 그놈 어디 있는데? 미영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처도 다 바뀌었고 아마 해외로 도망간 것 같아요. 검사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죄책감 때문이에요. 특히 동수 씨에게. 동수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데 사람들이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어서. 미영이 동수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수야, 정말 미안해. 내 때문에 너희 형제가 이렇게 됐어. 동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형수님, 그럼 정말 형은 몰랐던 거예요? 정말이야. 동철이는 마지막까지 진짜 투자인 줄 알았어. 내가 다 속인 거야. 동철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나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 그 사기꾼을 사랑했다고?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법정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있잖아. 그 이정훈이라는 놈.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찰 2명이 수갑을 찬 남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출국하려다가 잡혔습니다. 이정훈은 3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미영이 그를 보고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훈아. 하지만 이정훈은 미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이정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 방금 증언을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정훈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 건 맞아요. 하지만 미영이가 순진한 피해자는 아니에요.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영이는 처음부터 공범이었어요. 자기 남편을 속여서 돈을 빼앗자고 제안한 것도 미영이었고 피해자 명단을 작성한 것도 미영이에요. 거짓말해. 나는 증거가 있어요. 이정훈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영이와 나눈 통화 녹음이 다 들어있어요. 동수는 바보라서 쉽게 속을 거다. 고모는 돈이 많으니까 반드시 노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요. 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이정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와서 무슨 순진한 피해자 코스프레야? 너도 나만큼 악랄했잖아. 법정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 후 몇 주가 지났지만 동수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형은 속아서 사기에 가담했고 형수는 처음부터 공범이었고 큰형은 협박당해서 합류했다는 것.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정훈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놈이 모든 원흉이야. 동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놈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동수는 이정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그는 이미 여러 번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정훈 38세, 투자 사기 전과 7번 매번 여성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으로 수십억 편취. 기사를 읽으면서 동수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형수 미영도 이정훈의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동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이정훈의 배경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김동수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설 탐정 김영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정훈은 실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이성재예요. 가명을 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김영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적인 사기 조직의 일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국제 조직이라고요? 네, 조직 이름은 골든 서클이라고 해요.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를 전문으로 합니다. 동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라 국제 조직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수백 명은 될 거리요.
피해 규모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수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조직을 박살내고 싶어요. 김동수 씨, 위험합니다. 이들은 폭력도 서슴지 않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동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서 그 조직을 고발하겠어요. 그날부터 동수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희 씨 65세도 같은 수법으로 3억 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이 그 이정훈이라는 놈한테 속아서 저까지 피해를 당했어요. 대구의 박철수 씨 58세는 5억 원을 잃었습니다. 제 조카가 속아서 조카를 믿고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자들이 30명 넘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속은 경우였습니다. 동수는 이들과 함께 골든 서클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조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동수가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부산의 김영희 씨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돈을 되찾아야 해요. 하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국제 조직이라면서요? 동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해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의 동료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몇 달 후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골든 서클의 한국 총책임자가 박민준이라는 놈이에요. 김 형사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놈이 이정훈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럼 진짜 보스는 그놈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놈이 지금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동수는 직접 박민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씨, 정말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녹음기만 가져가면 돼요. 동수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준 대표 계십니까? 누구시죠? 3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정훈 사건 피해자 김동수입니다. 박민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분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됐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동수는 녹음기를 켜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 돈 54억 원 어디에 있습니까? 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4억 원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한 해에 움직이는 돈이 수천억 원이에요. 54억 원은 용돈 수준이죠. 동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용돈이라고요? 그게 제 평생 모은 돈인데. 김동수 씨,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바보한테서 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죠. 이놈이. 동수가 일어서려고 하자 박민준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 화내지 마세요.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뭐라고요? 김동수 씨도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쉽겠죠. 나도 당했으니까 너희도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더 교묘하게 속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사기꾼이 되어야 합니까?
돈 되찾고 싶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일하면 54억 원 말고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미쳤군요. 동수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동수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복수하고 싶으면 우리 편이 되는 게 낫습니다. 동수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동수는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박민준과 골든 서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국제투자사기 조직 골든 서클 검거. 피해 규모 2천억 원, 피해자 수백 명.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동수는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김동수 씨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허탈했습니다. 조직을 무너뜨렸지만 잃어버린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피해액의 10% 정도만 회수됐습니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동수는 체념했습니다. 2억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재판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정훈 이성재 징역 15년, 박민준 징역 12년, 미영 징역 7년, 동철 징역 5년 피해자성 인정으로 감형, 동진 징역 3년 협박당한 정상 참작. 법정을 나서는 동수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제사기 조직을 무너뜨린 심정이 어떠십니까? 피해자이면서도 조직 척결에 앞장서신 이유는? 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복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냥 있겠습니다. 그들과는 이제 남남으로 살겠습니다. 1년 후, 동수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동순의 치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요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맛있게 만든 치킨 덕분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치킨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자주 올게요. 하나둘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동수의 치킨집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100마리씩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아내 순이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응, 정직하게 일하니까 마음도 편해. 어느 날 출소한 둘째 형 동철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동수야. 동수는 튀김을 뒤집으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하고 싶어서. 형,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동수야, 그래도 우리는 형제인데. 형제요? 동수가 처음으로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 형제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겠죠. 동수야. 형, 제발 이제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동철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형제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1년 후, 동수의 치킨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직한 장사로 번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아들 준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대학을 계속 다녔습니다. 딸 수진도 성적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정말 괜찮아졌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 미영 씨, 교도소에서 자살. 형수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그냥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후회하지 않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용서했다면 적어도 형수는 죽지 않았을 텐데.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야. 피해자를 위한 거지. 나는 용서할 수 없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복수에 매달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잊음을 선택한 거구나. 맞아. 때로는 용서도 복수도 아닌 잊음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 현재, 동수는 지금도 치킨집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큰형 동지는 출소 후 연락조차 없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옛날에 사기당하신 분 맞죠? TV에서 봤는데. 네, 맞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동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저녁 시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수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 때로는 용서도 복수도 아닌 잊음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 60대 후반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수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